그러면 101쪽에 시행자 파트 한번 보시죠. 자, 1번은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주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환지에선 원칙이 되겠습니다. 2번에 토지주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6월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자체장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이 6월이 아니고 1년이에요. 1년. 6월짜리는 없습니다. 1년이고 예외적으로 6월 연장간에서 최대 1년 6개월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 내에 지정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의 위 2의 경우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6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고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예외적 사유 중에 하나.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은 같이 지정을 해주면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5번이 바로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 국공주, 여기서는 이제 국공주를 제외한 사유지로만 계산하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에 동의하면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 2분의 1, 2분의 1. 자, 2번이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착수, 이렇게 사업 착수는 2년 내 안 할 때입니다. 2번은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못하니까. 3번에 구역고시 도시벌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구역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것이 1년이죠. 1년 역시 6개월짜리가 없습니다. 4번에 시행자가 있는데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그 사람 못하니까. 5번에 행정처분으로 실시계 인가가 취소가 돼도 인가가 취소됐으니까 그 사람 못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3번에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됐는데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적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명칭은 조합이지만 성격을 법인으로 봐요. 2번에 구역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자, 토지 소유자 체크 맞고요. 7인 이상도 바꿀 수가 있고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3번의 조합 설립 인가는 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받는다.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가 인가권자가 되는. 4번의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구역 안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설립 인가 동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허전하죠. 이게 일반 동의예요. 제일 많이 쓰는 일반 동의 유명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를 받는 총수 2분의 1까지 들어갑니다. 5번에 설립인가가 있는 때는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유자 등기를 해야 된다.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1번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벌구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건 맞는데요. 와를 제가 긍정한 게 이거를 또는 하면 틀려요. 또는 하면 틀립니다. 두 동의 다 갖춰야 돼요. 정확합니다. 2번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라면 그들 각각을 소유자 일명으로 본다. 원래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이지만 이거는 구분 소유자는 각각의 독립된 소유자이기 때문에 각각을 맞습니다. 3번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자, 우리 조합 설립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꼭 철회할 수 없는 거 아니고 설립인가 신청 전이면은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 전이라고 해서 다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설립인가 신청 전이면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국공유지로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설립인가 동의할 때는. 5번에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번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사유지에서 동의요건 받은 후에 그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동의 순서까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거 최근 문제인데요. 아주 뭐 작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조합은 도시개발 조합의 전부를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은 시행자가 되지 다른 방식에서는 아예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원칙적으로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환지 방식에서만. 이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토지 소유자 좋고 7명 이상 좋고 지정권자에게 받는다는 것도 좋고 셋 중에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맞아요. 3번의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평상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관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지 세밀하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나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낯선 부분이 나왔다면 지나가고 다른 것을 찾아보는 이게 기출문제 아닙니까? 지나가고 다른 거 찾아봤을 때 다른 것에서 정답 나오면 그거 찍으면 되고 없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일단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고 4번의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지를 제외한 면적 벌써 틀렸잖아요. 여기서. 자, 우리 조합 설립인가 동의에서는 국공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이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숫자는 맞지만 국공지를 제외한이 틀렸어요. 쉽게 정답은 나온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3번 지문 갖고 그 정관의 내용에 들어가겠지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 고민하면 고민하는 순간에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다른 거 중요한 것을 찾아보고 정답 쉽게 나왔잖아. 5번의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죠.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이 6번이 15회 때 문제 아주 까마득하게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지만 이 15회 때 나왔던 이 표 주고 한 것이 이게 제일 잘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지만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소개한 건데 6번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자 수는 몇 명이냐.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니까 몇 명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면적 기준으로 3분 이상 소유자 동의와 요거 다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면적 계산할 때 전체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 표를 딱 보시니까 전체 면적은 2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합계 있잖아. 그 바로 위가 서울시면 공유지고 국토교통부가 소유자라면 국유지가 되는데 국유지로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전체 면적 계산할 때도 합계를 보시면 돼. 그냥 2만. 자, 그럼 여러분 면적이 2만이잖아. 2만이니까 요거 곱하기 3분의 2가 얼마냐. 3분의 1을 곱해주면 4만을 3으로 나누게 되니까 3, 1은 3, 3, 3은 9 이렇게 될 겁니다. 13,333제곱미터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최소한의 동의수니까 땅을 면적이 사유지부터 계산하되 사유지 중에서도 면적이 넓은 토지의 소유자 동의부터 먼저 받아요. 최소한의 수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김모모 씨 같은 경우는 필지수 2개를 가지고 있지만 면적 합쳐서 2,000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각 필지를 해서 4,000 되는 게 아니고 두 필지 합쳐서 면적이 2,00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000짜리부터 동의를 받게 되면 김에서부터 그 아래 황 씨까지 받게 되면은 6명이 되죠. 2, 6, 12. 12,000밖에 안 돼. 모자라. 신모 씨 동의를 받은 13,000? 아직 모자라죠. 엄모 씨 동의까지 받아야 14,000이니까 요 13,333 이상을 충족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둘, 넷, 여섯, 여덟 명이 돼요. 이게 8명입니다. 8명. 그러면 소유자 총수 2분의 1에서 동의니까 소유자 총수는 몇 명이냐? 그러면 이건 다 세봐야 되죠. 14명이 돼. 14명. 14명의 반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7명이 됩니다. 최소한의 수가. 그런데 이 두 동의 요건을 다 채워야 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는 8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했고 7명이다. 그럼 큰일 납니다. 만약에 7명만 갖추게 되면 이 총수 요건은 충족했지만 면적 요건을 충족을 못 하잖아요. 둘 다 또는이면 7명이 되겠지. 둘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최소한의 수는 8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 7번 문제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문제 틀린 것은인데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찬성반대 상관없이. 그리고 2번의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이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의결권 승계하려면 전부를 이전받아야 된다. 전부를. 일부를 이전받아서는 그 사람이 나머지 일부를 행사하기 때문에 의결권 승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의 조합의 설립에 반대한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고요. 찬성반대 상관없이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니까.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의결권이 가진 조합원이어야만 이사가 됩니다. 자격.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 맞죠?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를 거쳐야 된다. 임원의 선임은 총회 의결사항이죠. 대의원에서 대응 못합니다. 총회를 거쳐야만 돼요.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 바로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의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자결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 부분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감사. 이사나 조합장이나 한 통속이에요. 이사가 조합장 보좌하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결한 조합과 계약 소송은 감사가 대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대의원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것인데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 대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 아닌 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이게 틀렸죠?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에만 임의기관 50인 이상에 둘 수 있다. 3번의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너무 작아던데 맞고요. 4번의 대의원은 총회 권한 중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다.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죠. 세 가지 중에 실시계획만 총회 정권사항이 아니잖아요. 5번의 대의원은 총회 권한 중에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은 총회 정권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자, 10번의 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음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냐? 정관 변경, 총회 정권상, 실시계획 수립 변경. 이것이 아까도 나왔지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죠. 환지계획 작성, 총회 정권상,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 예산, 총회 정권상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고 11번을 보시면 이것도 기출문제지만 항상 그만큼 조합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조합에 대한 문제 나오면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또는 그 구역의 소유자 총수 2분의 4 동의를 받는다. 숫자만 외웠더라면 요거 눈에 안 띄어요. 또는이 틀렸어. 숫자는 맞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것도 실제 문제인데 항상 요거는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이렇게 면적이나 사람 수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놓은 것은 다 밑이에요. 다 밑. A and B의 개념입니다. 둘 다 갖춰야 돼요. 또는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듯이 우리 또는이라고 하면 어느 한쪽 동의가 되면 크게 바뀌어지는 것이라 요거는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살펴보세요. 또는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동의와 및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숫자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3번에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비례하여가 틀렸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잖아요. 4번에 대의원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발계획 변경이면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죠. 아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계획 중에서는 실시계획만이라고 했잖아. 5번의 조합의 감사는 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자, 우리 감사를 포함한 임원은 의결권에 있는 조합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이어야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되어야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12번 문제, 이것도 다 최근 문제네. 조합원에 대해서는 역시 옳은 겁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저당권자를 빼야죠. 토지 소유자만 등장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죠. 의결권이 있어야 됩니다. 3번에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유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 상실, 임원의 자격 상실은 있어도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없어요. 임원의 결격 사유를 열심히 해놨다고 해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조합원으로 됐으면은 무기징역을 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임원은 환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원의 결격 사유랑 구별하셔야 돼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싶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4번의 조합원은 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라고 했고요.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가금을 체납하는 경우로 조합은 시장구수구청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당연히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4% 준다 했잖아. 그때 다른 것들이 왜 틀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3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발사업의 대행, 공공시행자는 필요한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자 같은 민간에게 일부를 대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전부가 아니고. 2번에 실시 설계는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설계는 민간이 잘하는 부분. 3번에 토지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행개발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오히려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지 민간이 잘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행할 수 없는 사유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성된 토지의 분양,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분양 업무. 그리고 시행자는 대행개발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라. 이 경쟁입찰이 가장 공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에 대한 것까지 받고 대행까지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계획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실시계획 파트는 여러분 실시계획은 사업신고를 딱 해서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받는 건데요. 여기서 좀 주의할 얘기를 하면 우리 실시계획, 우리 지구단위계 구역이 되면 지구단위계를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구단위계 개발계획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가 포함된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요거를 물었는데 이제는 하도 식상해서 안 물어보는 거지. 하여튼 정답화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요새. 하여튼 지구단위 계획이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우리 인가를 내줄 때 지정권자가 인가를 내준다 그랬잖아요. 각각 지정권자 중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면은 시도지사 등이면 바로 아랫사람인 시장구수구청장의 의견을, 이건 본인이 직업하고 국장이라면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시계획 고시가 됐을 때 이 고시된 내용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구상서로 봅니다. 관리계획으로 의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내용과 새로 고시된 내용 중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종전의 관리로 결정한 내용은 고시된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다른 얘기들을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인가 받을 때 보통 변경을 한다면 같은 절차 변경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만 경미한 변경은 경미하니까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어디서나 그 수많은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느낌으로 봐야 되지.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낼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렵게 내면 사실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중요한 것만 맞추면 된다 그랬잖아. 일부만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비교적 간단하게 해놨는데 일단 1번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와 관련된 설명이 좀 틀린 것을 냈는데 1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고 시행자가 만드는 것이고 앞에 계획인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는 거 맞습니다. 2번의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시계획 내용이 될 수 없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틀리게 냈던, 지금은 너무 단순해서 그렇지.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에 포함된다는 게 개발법에서 특이한 겁니다. 정비법만 하더라도 똑같은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개발계획이 비슷한 정비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실시계획 내용이 된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에 관하여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라면 자기가 자기 인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보통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 인가를 받으라는 것이죠. 4번의 실시계 고시 내용 중에 관리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관리계 결정 고시로 본다. 이런 내용도 있고 5번의 사이에서 관리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한 관리계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2번 틀리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23회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시행자는 지구 단위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정확합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 보면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인가받은 실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변경인가. 이게 틀린 게 원래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죠.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10%그 사업 시행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감소한대. 면적을 축소하죠. 10% 범위에서 이렇게 특히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봐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그렇다고 제가 경미한 것을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1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키나 경미한 것에 이렇게 느낌 잡아야지. 요게 한번 나왔다라고 해서 요거를 경미한 것을 다 훑어보겠다. 그러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하나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른 건 지금 읽지 않고 넘겨보세요. 3번 문제를 가지고 이게 25회 때 나온 거죠. 요거를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3번을 보시면 개발 사업에 대한 틀린 거 실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죠.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에 포함된다. 그 전부터 이거는 맞고 이번에 시도에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국장의 의견을 미리 들었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바로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지. 그래서 시도에서 작성하는 경우에 국장의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아랫사람인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국장이 인가를 작성하거나 인가한다면 그때는 국장 바로 아랫사람인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시도의사 갈 때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어디에서도 공법 어디에서도 윗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시도의사가 국장의 의견, 윗사람의 의견은 어떻게 듣습니까? 윗사람으로부터 승인받거나 최소 협의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윗사람의 의견 듣는 건 어디에서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견 청취는 그냥 의견 청취로 끝나거든요. 의견 열심히 얘기했는데 윗사람이 딱 듣고 나서 싹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윗사람이 참 모처럼 얘기를 쫙 진지하게 했는데 싹 아랫사람이 듣고 무시해봐. 그래서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워낙 낼 게 없다 보니까 최고 문제 중에 하나지만 누구 의견을 듣는지를 바꿔냈으니까 영양가는 떨어지는 문제지만 실시계획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봤고요. 그게 틀렸고 3번의 실시계 인가 신청서에는 촉촉 25,000분의 1, 5만 분의 1 위치도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꿔서 내겠습니까?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답으로 낼 수가 없다고. 정답 아닌 델러리즘으로 보시면 돼. 그리고 4번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 인가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라. 모든 인허가 의제에서는 관련 인허가 의제 받을 때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내주면 인허가 의제가 처리되잖아요. 그래도 당연한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비의 10% 부분에서 사업비를 증액한다. 인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되는 인가받지 않아야 되는 경미한 변경인데 아까 면적이 10% 범위에서 축소할 때죠. 그런데 사업비는 10% 범위에서 증감이 다 경미한 거예요. 사업비는 10% 범위에서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것도 다 경미한 사항이라 이것도 인가받지 않는 게 이 정도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이 나오는데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이 나오는데 자, 또 여기서 한번 좀 봐주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이것은 일반인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일반인에게 보통 주는 게 조성토지예요. 이 조성토지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 목적도로 조성하여 만든 토지 등을 얘기합니다. 조성하여 만든 토지라고 주문해요. 예를 들어 주거단지 조성이 목적이다라면 이제 택지로 조성을 하겠죠.
공장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면 공장 지을 땅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용상에서 보통 토지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나중에 나온 게 원형지가 있어요. 원형지라는 건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조성하지 않은 상태의 땅을 원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거로 충분한데 이쪽에 일반인에게 주는 게 요건데, 요거 일반인에게 주는 거잖아. 일반인에게 주는 건데, 원형지는 나중에 나온 것으로서 이거는 특정인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받습니다. 이 조성 토지에 비해서 원형지가 훨씬 싸요.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쌉니다. 조성 토지는 조성한답시고 굉장히 여기서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형지는 일단 조성 토지보다 싸다는 거. 그리고 이 원형지를 받은 사람이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자기 개성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형지는 조성지에 좋은 땅이고, 이 좋은 땅은 아무나 못 받게 돼 있어요. 주로 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고, 민간인 중에서는 일부만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누가 받는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구별을 해두셔야 돼. 나중에 환지를 한다는 환지 방식에서는 주는 땅이 환지고, 교환해주는 땅이 환지고, 교환해주지 않고 남겨놓는 것을 보류지 두 땅이 존재하거든요. 환지 아니면 보류지 두 땅만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조성토지와 원형지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분류만 하고 하는데 여기까지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갑니다. 오늘 좀 남은 시간에는 이 수용 사용할 때, 요거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수용 사용할 때 중요한 얘기,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이 정도를. 자,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서 수용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이쪽에 시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제가 아까 수용 사용 방식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주로 차별받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민간 시행자라도 수용 사용 방식의 시행자로 됐으면 수용 사용권은 가져야 돼요. 이걸 자체가 없으면 아예 못하잖아, 지정됐어도. 그래서 이 수용 사용권은 시행자의 권한이지만, 이 중에서 민간인은 그 수용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별받아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 방식에서 민간인이 맡았다가 아예 못할까 봐.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예외 중에 하나인데, 숫자는 똑같지만 예외가 되는 게 전체 면적의 큰 사업할 때잖아.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가 아니고 직접 본인이 소유해야 된다는 점에서 예외예요. 남의 동의받는 게 아니고 직접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는 점에서 예외입니다. 그리고 총수 2분에는 똑같고, 그게 엄청 센 동의요건이죠. 마치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서 사인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요건과 똑같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수용 사용할 때 민간인은 차별받는다. 수용 사용권은 있지만 행사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을 아셔야 되고, 민간인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수용 사용할 때 공법 4군데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수용 사용이죠. 공토법 준용하는 거 똑같아. 준용하기 전에 두 가지 특례. 보통은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오는 시기가 언제냐. 다른 데서라면 사업증권을 따는 실시의 인가고시가 있어야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러나 개발법만 특이해서 잘 나왔다. 이때가 아니고 개발계획의 한 내용이 되는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수용 사용보다는 여기는 하나의 사업의 방식으로서 수용 사용일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가격이 이때보다는 훨씬 올라 있을 때고, 이때는 가격이 덜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고 수용 사용을 무엇을 할지 세부 목록을 다 고시하는 순간에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면 훨씬 보상금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 특수한 규정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또 재결 신청은 1년은 다 안 쓰고, 그죠? 여기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돼. 이건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결 신청 1년이든 특례.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해서 지금 차이점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되고, 또 토지 상환 채권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는데, 토지 상환 채권이라면 선수금 제도와 함께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시행자의 비용 압박을 다뤄주기 위한 수단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선수금은 간단하죠. 선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 토지나 원형지를 나중에 공급할 토지를 미리 팔고 그 돈을 먼저 받아서 쓰는 게 선수금이에요. 전부 다 받는 건데, 요거는 우리 수용할 때 매생물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만,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주고 이 채권 산 사람에게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는 채권이에요. 둘 다 쓸 수 없어서 그냥 토지 상환 채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토지나 건축물 상환한 채권은, 그러면은 현금 대신에 채권 발행을 하고 그 채권자에게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축으로 갚아주면 그만큼 현금 나갈 게 줄어들잖아. 그래서 나온 제도인데, 일단 토지 상환 채권은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해서는 발행할 수 없다. 일부만 지급해서 발행할 수 없다.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죠. 만약에 전부를 다 발행을 한다면은 일반인에게 주려고 지금 수용사무직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에게 다 채권 발행해주고 그자에게 다 조성된 토지 한 호수를 준다면 환지랑 똑같아져. 환지랑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일부만이고 이 일부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이 한도예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50% 내에서 그 얘기는 최소 반은 분양할 것의 최소 반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에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반반 제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거는 토지나 건축물 하나 값에 대한 큰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 공포에 나온 4가지 채권 중에서는 이거가 비슷한 채권이 주택 상환사채가 있어요. 이건 주택법에서 나오는 채권 아닙니까?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갚아주는 채권이잖아. 이건 주택 하나 값에 해당하는 채권. 이거는 토지나 건물 하나 값에 해당. 둘 다 큰 채권에 대해서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큰 채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큰 채권은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이거든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큰 채권을 민간인이 발행했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질까 봐 공공은 항상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둘의 공통점. 또 하나 공통점이 김영증권은 김영증권.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큰 채권이 어떻게 무기명으로 영화표처럼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채권 소유자가 누구니까 표시가 되는 김영증권으로 발행하고 이 김영증권이라면은 둘의 공통점이 김영증권이라면 양도할 때는 채권 자체가 채권 원부에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지 이름이 바뀌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줘야 되고 만약에 채권 자체 기재를 안 하면 원부에서 넘어갔는데 대항하지 못할 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여기서도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1번 보시면 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에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4 동의를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거 민간 시행자를 생각하셔야 되죠. 민간 시행자 그러면 농어촌공사 민간 아니죠. 공공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출자법인이다. 공공처럼 봐주는 거지. 그러면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했으니까 도시개발 토지 소유자 답은 3번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할 때 4번에 지방공사 아니에요. 5번에 조합은 민간인데 왜 아니냐?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되지 수용상에서는 처음부터 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행정청이 시행자에 한하여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벌써 한하여 절대 이런 거 나오면 의심해 보라고 했는데 행정청이 시행자에 한하여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정청이 시행자도 수용 사용은 있어요. 제가 수용 사용권 자체는 시행자의 권한이라고 했잖아. 시행자의 권한. 단지 민간 시행자는 차별받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라는 건 좋은데 여긴 틀린 게 숫자도 좋은데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잖아요. 남의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경우로 직접 소유하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공토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표현도 주의하세요. 우선 적용이라서 틀렸습니다. 지금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공토법을 준용하는 건 맞는데 이 공토법을 준용하는 거에서 이 법의 이 개발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적용하고 없는 규정에 대해서 공토법을 준용하겠다는 얘기지 이걸 우선 적용한다면 공토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개발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어느 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그 법의 규정을 먼저 쓰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준용한다는 얘기지 우선 적용한다는 표현은 다 틀리는 거예요. 4번에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공토법에 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유명한 얘기.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잖아.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 유명한 얘기입니다. 5번의 재결 신청은 개발계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면 된다.
재결 신청은 공토법에서는 1년, 거기에 대한 특례,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하면 된다. 시행기간 내에. 그것도 여기서는 개발법에서는 다른 데서는 실시계획이지만 여기서는 개발기에서 정하고 있는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하고요. 잘 보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다 다뤘습니다. 3번에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의 반영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자, 시행자가 어느 시행자든 원하는 경우에 보통 채권은 이제 손뼉이 맞아요. 소리가 나듯이 매입 의무가 없는 보통의 채권이라면 채권을 받을 소유자가 원할 때, 현금받을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지정권자부터 발행계획 승인. 이렇게 큰 채권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는 건데 이 발행계획 승인권자도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하고자 할 때 지정권자를 받는 겁니다. 지정권자는 스스로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또 3번에 민간 시행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에 대한 차별이 되겠습니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4번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매수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지급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5번에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최대가 반입니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맞고요. 맞고. 자, 4번 문제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그다음에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1번 옳은 거. 토지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왜 이전을 못하겠습니까? 재산권인데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할 때는 이제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원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전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에 나오는 4가지 채권 중에서 전체 4가지 채권 중에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주택상환사채가 유일해요. 주택상환사채가. 요거는 주택을 받는 채권이라 나중에 주택법에서 그 유명한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라는 특별 규정에 걸려서 거기 그것 때문에 이전 못하지. 그래서 거기서는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이전 못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잖아. 다른 채권은 다 이전 원칙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의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 기명식으로만 발행해요. 큰 채권이라 기명식으로만. 3번의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관인데 이런 거 토지상환채권 이율이나 정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제가 기출문제 지금까지 항상 연구를 해보면은 이상하게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무슨 사이가 안 좋은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자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틀리게 낸 게 여러 번 있더라고. 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거 보면 참 통탄하겠지. 하여튼 보통 채권의 구체적인 이율이나 상환기간은요 발행자가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의 발행자가. 근데 이제 발행자가 정하는 게 보통인데 우리 공법에 나오는 예를 들어 뭐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다. 그럼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제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보통 발행자가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장관이 뭔 일이 있다고 이걸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좀 장관이. 4번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자 우리 시행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라고 따로 적어놨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라면 민간 시행자를 얘기하잖아.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뭐 보험회사 등 은행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니까 보증을 받아야만 된다. 요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 민간에 대한 차별 큰 채권. 5번의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적으로 채권할 토지나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이건 너무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봤고 어이구 제가 뭐 원형지도 못 나갈 것 같았는데 뭐
원형지를 앞으로도 10분 남았죠? 10분 남았다면 원형지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원형지는 자, 원형지에 대한 얘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원형지라면 조성수를 못 나가겠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형지가 좋은 것이라 아무나 못 받습니다. 특정인. 여기서 받는 사람들부터 구별하셔야 돼. 국가에서부터 공공, 지방공사까지 주로 공공기관이 이 좋은 땅 받으려고 만든 제도, 이거 처음부터 없었어. 나중에 생긴 거야 이게. 이것만 주로 있었지. 그래서 주로 공공기관이 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민간인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누구만 받냐면은 국가 등이 실시한 공모, 공개 모집에서 선정된 자.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라면 그 선정된 자에게 원형지를 그대로 줘서 개발하게 되면 그 사람 개성을 살려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된 자에게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는 그렇게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아주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원형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를 받아서 학교나 공장 지을 정도 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원형지라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으면 조성토지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원래 도시발사는 목적대로 하는 건 조성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지는 한도가 있어요. 원형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작다 할 때 30% 이하, 3분의 1 이하 이렇게 따지는데, 조금 작은 한도가 3분의 1이 한도가 됩니다. 3분의 1 한도가 되고, 그리고 원형지는 매각 제한도 걸려요. 매각 제한도. 이 원형지가 좋은 땅이라 이걸 받자마자 시세차익이 생겼다고 바로 팔면 안 된다. 그래서 매각 제한 걸리는데, 이 매각 제한도 주의할 게 원형지 공급받는 자 공공기관과 아까 민간인 중에서도 국가 지자체만 쏙 빠져나갑니다. 국가 지자체 행정청은 이런 그런 제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원형지 개발자는 매각 제한을 걸리는데, 우리 법에서는 10년 내에서 영위 정하라. 영위 정한 것도 구체로 따지면은 원형지를 이제 그 시행자가 원형지 받을 특정인과 개개별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공급 계약 체결해서 이 공급 계약에 따라 공급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받은 자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적어 놓으면 공급 계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10년 내에서 영위 정한 것은 아직 이것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는 10년, 5년 중에 먼저 끝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10년, 5년 중에서는 먼저 나오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긴 10년이 돼야지 되고, 뒤에 나오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이렇게 해야지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달라지면 안 돼요. 이 둘 중에 먼저 그림상으로는 이게 먼저 끝났죠? 그러면 이때까지 매각 못하니까 공사 완료부터 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매각 제한에서는 국가 지자체가 제외된다 그랬죠. 혜택 받으려고 그거를 주로 물어봤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물어보지 않았는데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셨는데, 특히 원형지를 공급할 때 얘기해요. 자, 우리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의 방식이 있고, 이 반대 수의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서로 반대가 되거든요. 우리 경쟁 입찰은 누구나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이 입찰에 참여한 자에서 최고가로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방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줄 때는 공정성을 위해서 경쟁 입찰로 공급하는 게 법의 원리예요, 원리. 일반인에게 줄 때는 공정성을 위해서. 그럼 수의계약은 반대가 되는 게 따를 숫자 뜻의 자, 합의된 뜻에 따라서 맺는 계약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특정인과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을 얘기해요. 이건 특정인에게 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일반인에게 주는 것을 만약에 특정인과 수의계약했다? 이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항상 원래부터 일반인에게 못 주는 거,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정해놓고 이 정해놓은 경우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조성투지는 못 나가지만 조성투지는 처음부터 일반에게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조성투지를 공급할 때는 원칙이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경쟁 입찰이 되는 겁니다. 이 틀 잡을 때 원칙이 경쟁 입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의계약은 이제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하면 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때 추첨하는 것, 이 예외까지도 나중에 구별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 하는 원형지는 공급을 한다 그러면,
아무나 처음부터 특정해봤기 때문에 원칙이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특정해 주는 것이라 오히려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예외를 기억하시면 나머지가 수의계약이 되는 건데 이것이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한 사람만이에요. 다른 사람은 국가에서부터 공모해서 선정된 자까지 그 자와 수의계약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학교나 공장 등의 용도가 특정돼 있을 뿐이지 그거를 받는 사람은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시행자가 학교 부지를 공급하면서 조성토지를 줄 수도 있지만 원형지로 주면서 이 학교나 공장 지을 사람은 누구나 와서 신청해서 한번 받아봐라. 일반인 대상으로 주는 것이라 그것이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돼요. 그리고 우리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유찰이 되면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수익이 하는 건 경쟁입찰에서 당연히 붙어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요거 하나 학교나 공장비로 직접 사용하는 자 누구나 여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경쟁입찰 나머지 수익. 자 우리 원형지 대장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5번의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는데 1번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비로 직접 사용하는 자 직접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사용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받는 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2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을 한다. 다만 위 1의 경우 이것만 경쟁입찰. 직접 사용하는 자지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 없어요. 3번의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원형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착수기한 안에 착수를 안 한다. 즉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민법처럼 원형지 공급을 그냥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보시면 돼. 이거는 그냥 민법 얘기처럼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4번에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원형지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5번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 가격으로 한다 했는데 원형지 감정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조성 토지는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통일적으로 하려고 조성 토지에 대한 가격 평가는 감정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의적으로 다른 거 있지만 근데 원형지만큼은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이때는 원칙적으로 시행자와 받을 자라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해요. 협의해서 정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감정가격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나중에 그 환지 방식의 가격이랑 다 달라요. 정하는 게. 그래서 이거 감정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해설처럼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서 장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할 뿐이잖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원형지 가격 결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냥 감정가로 하는 것은 조성토지 할 때예요. 조성토지. 자 6번 개발법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게 원형지 개념이죠.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 이번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 내로 한정한다. 좋고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에서 영위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매각 제한 안 걸립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틀리게 냈던 거예요. 숫자보다도 국가지자체 제외된다라는 거. 근데 해설을 통해서 아까 제가 한 것은 그대로 보시고 4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에 승인을 할 때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서 설치에 대한 이행 조건을 어디서나 조건은 붙일 수 있어요. 개발 허가든 뭐든 조건은 어디서나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공장부지 직접 사용하는 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경쟁입찰이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정확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7번 얘기도 우리가 한글로 풀 수 있는 얘기죠. 7번까지 한번 풀죠. 자,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 문제입니다. 지정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아니 수용은 제가 시행자의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시행자의 권한. 그러면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래. 아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데 왜 수용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수용할 수 없다예요.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지 지정권자가 시행도 안 하는데 왜 수용을 합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바꿔낸 거죠.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다. 웬 정비법이 나옵니까? 수용에 대해서는 공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사로 하면 공토법에 따르는 거죠. 3번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공토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유명한 얘기, 옳은 거 찾는 거잖아. 그런데 27회 때도 했지만 다른 거 막 바꿔냈지만 그죠? 이 중요한 거 쉬운 걸 낸 거라고. 이거는 개발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한 때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그냥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정답 간단하잖아. 막 1번처럼 꼬아냈어도 정답은 간단합니다. 4번에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의 3분의 2까지 가능하다. 3분의 1까지 가능하죠. 5번에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랑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구 토지 분양건축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 이거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복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정확히 하시면 됐고 오늘 그동안 밀렸던 거 좀 했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대충 만약에 예습을 하신다면은 100한 55쪽 정도 155쪽 정도까지 한번 대충 잡아보시고 8에 걸쳐 나가니까 약 8분의 1씩 155쪽까지 한번 예습을 해보시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